여자의 일생.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또 다른 일로 어머님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셨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닌 답답하고 불편한 공간이었기에 내 몸과 마음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자주 한숨을 쉬었고 주일 미사 시간에는 1시간 내내 울었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특별히 좋아했던 나는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이었고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께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싹싹한 젊은 교사였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자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며 웃었던 것이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난다. 내가 어머님에 대해 몹시 힘들었던 점은 늘 짜증 섞인 말투로 툭툭 내뱉으시고 험담을 습관적으로 하시며 함부로 남을 무시하시는 것이었다. 내 눈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어머님 입을 통하면 푼수가 되고 화상이 되곤 했다. 그 부정적 기운이 너무 강해 내 영혼까지 어두움으로 물이 드는 느낌이었다. 더더욱 내가 힘들었던 어머님 습관은 거짓말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과 비겁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귀가 따갑게 아버지께 훈화 교육을 받은 나로서는 어머님의 잦은 거짓말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 많은 것들 중 하나의 예는 어머님 환갑잔치를 준비하던 때에 일어났다. 형님과 함께 유명한 뷔페식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돌아오신 어머님은 퇴근한 내 앞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손님 대부분이 시골에서 올라올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걱정을 하시며 아무래도 한정식당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형님께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어머님과 통화해보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온 내게 형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서, 어머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으시다는데? 동서가 돈 아끼려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 가슴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어머님 용돈은 물론 자주 요구하시는 목돈까지 아까운 마음 없이 척척 들이고 사는 며느리인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런 분노가 쌓이고 쌓여 나는 젊은 나이에도 늘 아팠고 우라병 환자가 되어버렸다. 늘 환히 웃던 내가 자주 찡그리고 몸은 점점 말라가 41kg의 마치 폐병 환자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수원 남문 앞을 지나가다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의 엄마를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모르는 사람을 보듯 그냥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쫓아가 내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는 딸에게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니 잘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친정 부모님께 내가 사는 현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부모인데 어찌 그걸 모르랴. 빼빼 말라가는 딸의 몸과 시커먼 다크서클, 그리고 행사 때 와서 자주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모습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차 안에서 내가 통곡하며 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결혼 이후 자주 아픈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것, 나름 효녀라고 생각도 했지만 잘할 때는 참 고맙고
이쁜 딸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산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17년을 모시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분가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어머님은 180도로 변하셨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당연시하던 것들에 늘 고맙다고 하셨다. 인상도 변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어머님은 참 고우셨다.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막내 며느리가 병원에 있는 시간에는 통증이 없어서 좋다는 말을 당신 따님께 하셨다고 한다. 어느 한날은 말기암 환자로 고통받고 사는 게 너무 힘드셨는지 내 손을 잡고 아기처럼 우시기도 했다. 내 마음에 천사로 살아계시는 나의 어머님. 어머님을 닮아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내 모습. 그 모습에서 어머니를 발견한다. 첫 번째 파김치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파김치는 엄청 맛있을 것 같다. 이쁜 우리 어머니, 고운 우리 어머니. 어떠셨나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더구나 내 가족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일 때는 더 어려운 일이죠. 나에게 왜 이럴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슴이 끓어오르게 만들까? 하는 원망도 했겠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극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눈 녹듯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좋은 글은 이런 글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한 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글이죠. 오늘 저에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나요? 지금까지 아동문학가 최수환님의 에세이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붙일 곳. 박완서. 교회의 무슨 가든자가 붙은 음식점에서였다. 다녀 나오는 길에 담 밑에 버려진 듯이 핀 채송화를 보자 반색을 하고 꿇어 엎드려 씨를 받았다. 채송화는 우리 집 마당에도 지천으로 피어 있는데 뭐하러 또 씨를 받느냐고 딸이 물었다. 야, 이건 옛날 채송화잖냐? 보렴. 나는 여린 빛깔로 조그맣게 핀 채송화를 눈으로 애무하며 작은 곡갈 속에 다부지게 담긴 꼭 파리똥만한 씨를 조심조심 손바닥에 털었다. 우리 엄마는 아마 옛날이란 소리를 하루에도 20번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딸이 같이 간 일행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간접적인 핀잔가치도 육친에 대한 연민가치도 들렸다. 내가 그랬던가?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아득해졌다. 어떤 때는 작년 일도 옛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맛있는 건 덮어놓고 다 옛날 맛이라 하고 사람도 좀 진국이거나 예의 바르다 싶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 옛날 사람이라고 말해버린다. 일전에는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입을 만한 옷이 없나 기웃거리는데 매장 아가씨가 앵두셋 윗도리를 어깨에 걸쳐주면서 입어보라고 했다. 나는 나 같은 옛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입느냐고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섰다. 할머니나 노인 소리는 듣기 싫어하면서 옛날 사람이라니. 옛날 사람이면 늙은이보다도 더 오래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현란하게 흥청대는 첨단의 소비문화 한가운데서 미아가 된 것처럼 우두망찰했다. 그때 그 미아의 느낌은 공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여서 어딜 봐도 귀로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이었다. 파출부한테 잔소리를 할 때도 먹다 남은 고기나 생선, 소시지 따위는 지딱지딱 버리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우거지나 씨앗 빠진 무청은 왜 버렸냐고 야단을 친다. 무만 잘라먹고 남은 총각김치의 무청을 차곡차곡 모아두면 나중엔 표면에 골마지가 낀다. 그걸 바락바락 물에 빨아 우려내고 나서 멸치나 몇 개 떨어뜨리고 지진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물에 헹굴 때 단 한 오락이라도 떠내려갈까봐 안달을 한다. 그래서 아줌마는 나한테 할머니는 우거지라면 치를 떤다고 흉을 본다. 아무리 헹구어도 남아있는 곰삭은 시간의 맛. 절대로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 맛은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의 맛이기도 하다. 아무하고도 그 맛의 밑바닥, 궁핍했던 시절이 내 혀끝에 남긴 맛의 오지만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아귀아귀 포식하고 나면 슬프다. 옛날 꽃에 집착증을 보인 것은 이곳 아치울로 이사를 하고 나서이다. 아치울 집으로 아주 이사하기 전 오두막을 한 채 사놓고 작업실 삼아 가끔 드나들기만 할 때 나는 어디엔가 아치울 마을이 마음에 든 까닭을 고향 마을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쓴 적이 있다. 딱히 고향 마을이라고 그러지 말 걸 그랬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대개 산이 아늑하게 감싼 골짜기나 산기슭에 마을이 생기고 그 조붓한 평지가 두 팔 벌린 산새와 함께 흘러내려 넓은 벌이 된 곳에 마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논밭이 있고 벌 끝에는 냇물이 흐르게 마련이다.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던져진 박적골도 그런 전형적인 농촌이었고 아치울도 그러했다. 아마 그렇다고 여기고 싶었을 것이다. 아치울에서 바라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흐르는 한강을 박적골의 앞벌을 흐르는 냇물처럼 여겼으니까. 박적골 냇물은 보통 때는 마을에서 잘 안 보이다가도 장마가 지면 내 가슴까지 차오르는 느낌으로 부풀어 오르곤 했다. 그러나 여름이면 개구리 울음 낭자하던 아치울 앞벌은 택지가 되어 하루가 다르게 새 집이 들어서고 요장하게 흐르던 한강도 집들에 가려 시야가 좁아지면서 호수처럼 보인다. 아치울이 그렇게 발랑 까진 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찾아 먹으러 이 나이에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일까? 문득문득 나무 일처럼 딱해질 때가 있다. 내 나이란 더는 이사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할 나이 아니던가. 이사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분꽃, 곽꽃, 봉숭아, 백일홍, 한령, 꽈리, 옥자마 따위 내 유년의 뜰의 촌스러운 화초를 사다 심거나 씨를 얻어다 뿌리는 일이었다. 내 유년의 뜰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채 뒤에 있는 뒤란이었다. 거긴 내 차지였고 사랑해서 내다볼 수 있는 앞마당은 할아버지 거였다. 할아버지 마당가엔 모란이 몇 폭이 있을 뿐 전체가 맹숭맹숭한 흙바닥이었다. 나는 한 번도 할아버지가 당신 손으로 마당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마당에 선명하게 쌀이 빗자루 자국이 나 있지 않으면
여태 마당도 안 쓸었다고 호령을 했다. 이렇게 할아버지 마당은 억압적이었지만 내 뒤라는 아늑하고도 거칠 것이 없었다. 한겨울만 빼고는 늘 꽃이 피고 졌다. 뒤란에 피는 꽃들은 아무도 씨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아무렇게나 피는 꽃들이었고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우연히 던져진 환경의 일부였고 더 좋은 세상도 더 나쁜 세상도 상상할 수 없는 충족된 나의 온 세상이었다. 그것들이 어김없이 알려주는 시간이나 계절의 순환에도 나는 그다지 놀라워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박적골 집에서의 평화와 자연의 순환은 분명히 꿈과 상상력이 되어 내 유년의 아직 연약하고 순결한 뇌에 입력됐으리라 믿는다. 행이나 불행이란 잣대로는 잴 수 없는 내 유년기의 완벽한 평화는 그러나 언제고 거길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상실의 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마치 요람 속의 평화처럼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로 봐서 언제고 거길 떠나 대처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처로 끌려나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줄창 열등생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것도 너 공부 못하면 시골로 쫓아보낸다는 엄마의 위협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엄마가 나를 대처로부터 추방해 주길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다 커버린 아이가 아무리 어린 양을 해봤댔자 요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막연하게나마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해 그 정도의 물리가 트고부터 조금씩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다. 아치울 마당의 꽃들도 첫 해만 씨를 뿌렸고 그 이듬해부터는 내 유년의 뒤란에 아무렇게나 피던 꽃들처럼 그 자리에서 저절로 돋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름만 같을 뿐 옛날 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게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옛날 꽃들은 다 수수한 혹겹이었는데 요새는 채송화도 백일홍도 한련도 다 겹으로 피고 송이도 크고 빛깔도 현란하다. 옛날보다 더 보기 좋게 종자가 개량된 것 같은데 내 소원은 화려하거나 신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 붙일 수 있는 꽃이다. 내 마음은 너무 오래 정처 없이 떠돌았다. 나도 임의로 할 수 없던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유턴을 해서 시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걸 요즘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이 집에서 평화롭게 소멸하고 싶다. 내가 재현하고 싶은 건 옛날 꽃이 아니라 어린 날 맛본 폭 파묻혀 단잠에 들고 싶은 요람 같은 평화다. 이 정도의 평화도 감지덕지 그저 고맙기만 한 것은 아마 결별의 예감 때문일 터이다. 이왕이면 내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드였으면 한다. 분꽃이나 채송화 따위 그 속절없는 것들의 소멸이 슬플 것도 드라마틱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해피엔드이듯이. 그런데 떠날 준비가 정을 떼는 게 아니라 마음 붙일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라니. 나는 옛날 채송화를 만난 걸 좋아라 씨를 받으며 스스로를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남 바라보듯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서 내 유년의 뒤란에 있던 꽃들을 거의 다 복원해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가장 먼저 그들과 눈 맞추러 마당으로 나간다. 우리 집 마당이 내 어린 날의 뒤란을 닮은 것은 꽃의 종류에서가 아니라 씨 떨어진 자리가 저 있을 자리려니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 지는 것에서이다. 아무도 그 소박한 것들을 예쁘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마당 꽃들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저 생긴 대로 핀다. 우리 동네는 큰 부자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 정원사가 손질해야 할 만큼 잘 꾸민 마당을 가진 집도 없다. 그러나 멋쟁이는 많이 살아 모네의 정원을 가진 집도 있다. 프랑스에 관광 가서 모네의 시골집에 들른 사람이 거기서 파는 모네의 정원이란 꽃씨 봉지를 사다가 선물했다는 것이다. 봄에 그 씨를 뿌리고 발화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덩달아 기대감에 부풀었다. 6월 초던가 그 모네의 정원에서 온갖 꽃이 피어나 절정에 달했을 때는 정말 황홀했다. 나는 우리 집에 온 손님까지 그 댁으로 데려가 자랑을 시키곤 했다. 세련되고도 현란한 색의 어우러짐이 마치 모네의 팔레트를 확대해 놓은 것 같았다. 꽃들의 모양이 섬세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도 프랑스의 레이스나 사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내년에 그 씨를 나누어 받을 생각은 없다. 그건 보고 찬탄할 화원이지 내 마음 붙일 꽃밭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미소하고 속절없는 것들한테 마음 붙이려 드는 것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해서가 아닐까. 이렇듯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건만. 그러나 역시 죽음은 무섭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따라 죽고 싶어 몸부림치던 때가 엊그저께 같건만. 따라 죽고 싶은 비통과 절망의 극치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을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배반감을 느낀다. 어찌 고통뿐이랴. 내 마음속에 영원처럼 각인된 사랑의 순간. 그것 때문에 태어난 양 믿어 의심치 않던 삶의 비의도 결국은 소멸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는 것은 몸일 뿐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간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그곳이 허든 무든 신의 섭리든 간에 그곳으로 비상을 하든지 추락을 하든지 빨려들든지 할 것이다. 설사 그 순간에 우레와 같은 깨달음이나 쾌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느낀 것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육신이 없는 대오각성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음이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사실 때문이고, 내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영혼이 있으면 뭐하나, 육신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이다. 육신에 대한 찬탄 없는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이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여 결혼한 남자에 대해 내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근육질의 몸이 아니라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말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눈빛,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좋은 심성이 무슨 수로 겉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눈빛도 미소도 육신에 속한 게 아니던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의 몸이 생겨날 때 나는 개울 것 같은 이물감을 가졌고 점점 부풀어 심장까지 차오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죽을 힘을 다해 내 몸으로부터 떼어냈다. 내 몸의 진액을 짜내어도 그 작은 것은 허기져했고 날마다 포동포동 살이 찌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씻기면서 날로 굳세고 아름다워지는 몸을 보면서 느낀 사랑의 기쁨을 무엇에 비할까. 그런 내 새끼 중의 하나가 봄의 절정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돌연 사라졌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곧 뒤따라가게 될 테고 가면 만날 걸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포옹도 오열도 아니다. 때려주고 싶다. 요놈, 요 나쁜 놈. 뭐가 급해서 애미를 앞질러 갔냐? 응? 그렇게 나무라면서 내 손바닥으로 그의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려주고 싶다. 내 손바닥만 아프고 그는 조금도 안 아파하고 싱글댈 것이다. 나는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그의 청둥기둥 같은 종아리를 확인하고 싶다. 나는 내 새끼들을 때려 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심하게 때린 기억이 몇 번 있다. 밖에 나가 놀고 있으려니 한 아이가 끼니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동네방네 찾아 나서 보니 동무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 애만 안 보인다. 해는 져서 어둡고 온갖 방정맞은 생각으로 마음속이 지옥이 되어 있을 때 그 애의 모습이 저만치 보인다. 실루엣만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피부치의 징그러움이다. 달려가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냐고 다짜고짜 때리기부터 한다.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내 새끼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타들어가던 애간장이 스르르 녹게 된다. 저 세상에서 내 새끼와 다시 만날 때도 그러고 싶은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최고의 엑스터시도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걸 어이하리. 육신의 한계의 속설없음을 아직도 승복 못하는 이른이란 나이는 그래서 누추할 수밖에 없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마냥 꼬장꼬장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느 틈에 허물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거저 탈 수 있게 된 것은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남편의 나이 60을 전후해서였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몇 번 옥신각신한 적이 있다. 당신은 65세가 되어도 절대로 전철을 거저 타지 말라고. 난 그 꼴 못 본다고. 어떤 때는 공연히 핏대까지 올리곤 했다. 응.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편이 영 미덥지가 못해서였다. 그는 구두쇠니까 옳았구나 거저 탈 게 뻔한데도 왜 그렇게 그의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안달을 했는지 모른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운전교습소에서 쿠폰을 끊어다 놓고 그에게 운전을 가르치려고 시도해 본 적도 있다. 응. 건성으로 대답한 줄 알았는데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64세에 저 세상으로 갔다. 그가 간 후 나 혼자서 전철을 거저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당연히 거저 타지 않았다. 전철을 거저 타는 노인을 무시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런 제도는 수입이 없어진 노년층을 위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복지제도니까 65세 이후에도 수입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표를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나로서는 그것이 조금도 잘난 척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도 친구들과 같이 어디 갈 때 혼자서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신경이 쓰이긴 했다. 그럴 땐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다. 한 번은 동행한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창구로 가더니 노인표 2장만 주시오 해서 내 것까지 받아주는 거였다. 주민등록증 없이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이 100발 이상의 증이 어딨냐고 의스댔다. 그 친구는 좀 일찍 머리가 센 편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뻔뻔스러워 보일 친구의 그런 태도가 당당해서 보기 좋았다.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공짜표를 탈 준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70세가 되고 나서였고
일일이 표 사기가 번거로워 10,000원짜리 표를 사서 쓰는데 그게 자꾸 고장을 일으켜 속상할 때였다. 몇 번 안 쓴 표가 넣은 구멍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창구에 가보라고 한다. 창구에서 바꿔주는 역도 있지만 사무실까지 가야 할 때도 있다. 왜 그렇게 자주 표가 못 쓰게 되느냐고 항의했더니 핸드백에 자석이 달렸을 거라고 했다. 전철표는 자석을 싫어하는 걸 알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표 챙기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머니마다 뒤져서 표가 안 찾아진 날 에라 모르겠다. 창구에다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돈 내고 사는 표하고 빛깔이 다른 공짜 표가 나왔다. 이렇게 쉬운 것을. 신기했다. 그러면서 누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어디선가 남편이 빙그레 약간은 짓궂게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다. 그럴 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느낌이 실제보다 더 확실해지는 나이. 때로는 망령하고 논일 수도 있을 것처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가벼워지면서 자유의 경지 같은 게 예감처럼 다가오는 나이가 바로 70대가 아닐까. 마당엔 나무도 몇 그루 있는데 화초하고는 달리 내 유년기의 나무는 살구나무밖에 없다. 박적골 집의 살구나무는 담장 밖 뒷간으로 가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지금 우리 집 살구나무는 담장 안 서쪽 모퉁이에 서 있다. 담장 밖 시냇가에 황금 갑옷을 입은 듯 장엄하게 물들었던 은행나무가 엊그저께 아침에 보니 마지막 잎새도 안 남기고 황량하게 옷을 벗어던져 내가 본 찬란한 영광이 꿈인 듯 허전하더니 살구나무는 천천히 질 모양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낙엽은 은행나무처럼 찬란하지 않은 소박한 누런색이지만 가지 끝의 잎들은 부끄럼 타듯이 살짝 붉다. 저 고운 빛깔을 무엇에 비할까? 혼자 보기 아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딸애가 푸듯이 말했다. 엄마, 저 살구나무 가장귀 좀 봐요. 꼭 봉숭아 꽃 물든 손가락을 뻗쳐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 바로 그 빛깔이었구나. 딸의 표현은 절묘했고 나는 감동했다.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 맛에 산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수필처럼 마음 붙일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박완서 작가처럼 어릴 적 살던 집의 뒤란에 핀 소박한 꽃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각자의 기억과 추억이 다를 것이니 마음 붙일 곳도 또한 각자의 소중함에 따라 다르겠지요. 박완서 작가는 나이 70이 되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가벼워지면서 자유의 경지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마당에 핀 꽃들과 아직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뭇잎의 수줍은 붉은 빛에도 감동할 수 있었는가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붙일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 10주기 추모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마음 붙일 곳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도시 한복판의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왕자의 온몸에는 종이장처럼 얇게 순금이 입혀져 있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그리고 그의 칼자루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이 왕자의 조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하였다. 오, 마치 풍향계의 새처럼 아름답구나. 시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예술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비현실적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싫어서 곧이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리 실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길까 염려되어 한 말이긴 했지만 사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어린아이가 하늘의 달을 따달라고 조르며 울어대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야, 너는 어째서 저 행복한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니? 행복한 왕자님은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너처럼 졸라대며 울지 않으신단다.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버린 한 남자는 이 멋있는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있기는 한 모양이야.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지. 반짝거리는 주홍빛 긴 외투를 입고 깨끗하고 하얀 턱바지를 받쳐 입은 자선학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조각상을 우러러보았다. 이 아이들은 막 교회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왕자님은 천사를 닮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니? 수학선생님이 물었다. 너희는 천사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 위로 날아왔다. 친구 제비들은 이미 6주 전에 모두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아름다운 갈대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뒤에 처졌기 때문이었다. 제비는 이른 봄에 노란 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갈대 아가씨를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저렇게 날씬한 허리가 다 있다니. 제비는 나방을 쫓는 것도 있고 그 옆으로 날아가 땅에 내려앉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갈대 아가씨,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비는 갈대 아가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물을 스치면서 날아 은빛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이 그의 사랑 표시였고 그 뒤에도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아가씨와 함께 놀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다른 친구 제비들이 제잘거렸다. 저 아가씨는 가난한 데다 일가신척이 너무 많아. 사실 강가에는 갈대가 가득했다. 마침내 가을이 오자 다른 친구 제비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친구 제비들이 모두 남쪽으로 떠나버리자 이 제비는 외롭고 쓸쓸해졌다. 또한 그동안 사랑했던 갈대 아가씨에게도 어쩐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는 도무지 말대꾸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바람둥이인 것도 같아. 항상 바람하고 시시덕거리는 걸 보면. 확실히 갈대 아가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몸을
전에 없이 부드럽게 굽히며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가 봐. 하지만 난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가 아닌가. 그러니 아무래도 내 아내 될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면 곤란해. 마침내 제비가 갈대 아가씨에게 물었다. 갈대 아가씨, 나와 함께 먼 곳으로 갈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러나 갈대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내게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이란 없어요. 라고 말하듯이. 그럼 당신은 이제껏 나를 놀린 거였군요. 난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비는 그렇게 소리치곤 그 자리를 떠나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서 밤이 되어서야 이 도시에 닿았다. 어디서 묵는담? 도시에는 쉴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제비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저기서 묵으면 되겠군. 공기도 상쾌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음에 들어. 제비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게 되었다. 오늘 밤은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군. 제비는 주위를 휘 둘러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제비가 막 머리를 날개 쭉지 밑으로 넣으려는 순간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그의 몸 위로 톡 떨어졌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제비는 소리쳤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비가 오다니 말이야. 유럽도 이렇게 북쪽 지방은 이따금 날씨가 이상할 때가 있는 모양이로군. 갈대 아가씨는 비를 좋아했었지. 하긴 그거야. 그 아가씨 자유이긴 해. 그러자 또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빗방울도 피할 수조차 없는 동상이라면 무슨 소용이람. 차라리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 나서야 할까봐. 제비가 그렇게 말하곤 자리를 뜰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다시 물방울이 톡 떨어졌다. 제비는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제비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눈물은 황금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 작은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비가 물었다. 난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그 때문에 제 몸이 흠뻑 젖었잖아요. 제비가 다시 묻자 왕자의 조각상은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땐 도대체 눈물이 어떤 것인지 몰랐단다. 난 그때 쌍수씨 궁전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곳에선 슬픈 일 따위는 숫제에 생길 수도 없었단다.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밤이면 아주 커다란 홀에서 무도회를 열고 내가 제일 앞줄에서 춤을 추곤 했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둘러 세워져 있었는데 난 그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다. 내 주위의 것들은 어느 것이나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그때 난 틀림없이 행복했어. 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한 채로 죽고 말았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이 높은 곳에다 세워주었단다. 내가 살던 이 도시의 온갖 추한 것과 비참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는 이곳에다 말이야. 이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비록 내 심장이 납으로 되어 있다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럼 왕자의 몸이 전부 순금으로 된 건 아니었구나. 제비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제비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큰 소리로 대놓고 할 만큼 무례하지 않았다. 저기 저 멀리 말이야. 왕자의 조각상은 낮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어.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 한 여인이 탁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지. 여인의 얼굴은 야위 없고 아주 초췌해 보여. 손은 바늘에 찔린 자국들 때문에 온통 거칠고 벌겋게 부어 있어. 그녀는 재봉사야. 그 여인은 비단 옷감 저고리에 꽃시계를 수놓고 있는 중인데 그 옷은 여왕의 시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녀가 궁중 무도회에서 입을 옷이란다. 그 방 한쪽 구석에서는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어. 아이는 오렌지를 달라고 보채고 있지. 하지만 아이 엄마는 강에서 떠온 물밖에 없는 모양이야. 아이의 이마에서는 열이 나고 계속 울면서 보채고 있어.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뽑아내어 저 여인에게 갖다 줄 수 없겠니? 내 발은 받침대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단다. 하지만 제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 제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나일강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며 논일고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친구들은 위대한 임금님의 무덤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 임금님은 화려하게 장식된 관 속에 편히 누워 계시죠. 임금님의 몸은 노란 린넨천에 쌓여서 썩지 않는 향료로 보존되어 있지요. 목에는 연록 색깔 비취 목걸이가 걸려 있고 두 손은 마치 시든 잎사귀 같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하룻밤만 내 곁에 묵으며 내 심부름을 해줄 수 없겠니? 저 어린 것이 이젠 너무나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구나. 아이 엄마가 슬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나는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러자 제비가 대답하였다. 전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 여름에 제가 강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심술꾸러기 두 녀석이 오더군요. 물방앗간 아들들이었는데 녀석들은 저만 보면 돌을 던져댔어요. 물론 제가 그까지 돌에 맞을 리는 없지요. 우리 제비들은 아주 빠르게 잘 나니까요. 더욱이 전 빠르기로 유명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녀석들이 못된 짓을 한 건 사실이죠. 돌을 던지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자의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작은 제비는 그만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여긴 참 춥네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하룻밤만 더 여기서 지내면서 말씀하신 심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고맙구나,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쑥 뽑아내 부리로 물고는 지붕들 위를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된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성당의 탑 옆을 지나쳤다. 제비가 궁전 위를 날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는 무도회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별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의 힘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애인이 그녀에게 말하자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드레스가 궁중 무도회 때까지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레스에다 꽃시계 무늬를 수놓으라고 했는데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강 위를 날면서 제비는 배의 돛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기도 했다. 유태인 지역을 지날 때에는 나이든 유태인들이 서로 흥정을 하며 구리저울에다 돈을 달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제비는 그 가난한 집에 도착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심한 열 때문인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 지친 탓인지 그만 탁자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휙 날아들어가 탁자 위 그녀의 골무 옆에다 커다란 루비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그 아이의 이마에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아이 시원해. 병이 낫고 있나 봐.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선 이내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다시 돌아와 자기가 하고 온 일을 말해주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몹시 추운 밤인데도 전 지금 무척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자가 말했다. 작은 제비는 그 말을 더 생각해보려 했지만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제비는 그렇게 무엇이든 생각하려고만 하면 항상 잠이 오곤 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었다. 바로 그때 다리 위를 지나던 조리학 교수가 그 모습을 보았다. 어라, 이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교수는 탄성을 내질렀다. 겨울철에 제비라니. 그 교수는 지방신문에다 이 일에 관한 긴 글을 실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말들을 잔뜩 늘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아주 화제가 되었다. 오늘 밤에야말로 이집트로 가야지. 제비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중얼거렸다. 제비는 온갖 기념탑들을 다 둘러보았고 교회의 뾰족탑 꼭대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제비가 어디를 가든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어머, 참 품위 있는 분이시네. 제비는 이 말을 듣고 우쭐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혹시 이집트에 무슨 전하실 말씀이라도 계신가요? 제비가 외쳤다. 전 이제 떠날 참이거든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묵지 않겠니? 제비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모두들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면 제 친구들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있는 데까지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는 하마가 파피루스 풀숲 속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커다란 화강암 왕좌에는 memnon신이 앉아있지요.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비칠 때면 다들 일제히 기쁨의 탄성을 내지른답니다. 하지만 금방 잠잠해지죠. 한낮이면 황금색 사자가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사자의 눈은 마치 푸른 에메랄드 같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는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보다도 더 우렁차답니다.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이 도시를 가로질러 저 멀리 지붕 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단다. 그 청년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있고 책상 위에는 원고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 그의 옆에 놓여있는 큰 물컵에는 시든 제비꽃이 한 묶음 꽂혀 있구나. 그의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머리란다. 입술은 석류처럼 빨갛고 큼직한 두 눈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극장 감독에게 넘겨줄 연극대본 한 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있어.
벽난로에는 불씨가 하나도 없고 배가 고파 거의 실신할 지경이야. 알았어요, 왕자님. 그럼 하룻밤만 더 묵을게요. 본디 마음씨가 고운 제비는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도 루비를 갖다 줄까요? 아, 제비야. 이제 루비는 없단다. 왕자는 말했다. 내게 남은 거라곤 이 두 눈뿐이란다. 이 눈은 1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아주 더없이 진귀한 에메랄드란다. 그중 하나를 뽑아 저 청년에게 갖다 주렴. 그러면 청년은 보석상에 그걸 팔아 음식과 땔감을 마련하고 대본도 마저 끝마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왕자님,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부디 내가 시킨 대로 해주렴.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내어 그 청년의 다락방 쪽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비는 이 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화살처럼 날아들어갔다.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제비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문득 얼굴을 쳐들었을 때 그는 시든 제비꽃 옆에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이건 에메랄드가 아닌가? 드디어 내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이 에메랄드는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게 틀림없어. 그래, 됐어. 이제 나도 대본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됐어. 그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내려갔다. 제비는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서 선원들이 선창에서 밧줄로 큰 괴짝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어이, 영차, 어서들 끌어당겨. 선원들은 괴짝을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소리쳤다. 제비도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이집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제비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달이 뜨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제비가 외쳤다.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님, 이젠 겨울이에요. 제비가 말했다. 이제 곧 여기에도 찬눈이 내릴 거고요. 하지만 이집트에는 햇빛이 푸른 종려나무를 따사롭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나른한 듯 주위를 살피죠. 제 친구들은 지금쯤 발백신전의 처마에다 둥지를 틀고 있을 거고 분홍빛과 흰빛의 비둘기들은 그걸 지켜보며 구구구구 울며 뭐라 떠들고 있겠지요. 사랑하는 왕자님, 이번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전 왕자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보석이 박혀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보석 2개를 가져다 박아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도 더 빨간 루비와 푸른 바다보다도 더 푸른 에메랄드를 가져오겠어요. 저 아래 광장에 말이다. 왕자가 말했다. 아주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그 소녀는 성냥을 그만 도랑에다 빠뜨려서 죄다 못쓰게 되어버렸어. 몇 푼이나마 돈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면 그의 아빠가 때릴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 울고 있단다. 구두도 없고 양말도 신지 않았어. 작은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구나. 제비야, 남은 내 한쪽 눈도 마저 뽑아서 저 아이에게 갖다 주렴. 그래야 그의 아빠도 때리지 않을 것 아니니? 하룻밤만 왕자님 곁에 남아있기로 하죠. 하지만 전 왕자님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왕자님은 아주 장님이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렴.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서 쏜살같이 날아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옆으로 스치듯 날아가면서 소녀의 손바닥 위에 그 보석을 떨어뜨렸다. 어머나, 무슨 유리알이 예쁘기도 해라. 소녀가 그렇게 소리치고는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장님이 되셨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언제까지나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아니야, 작은 제비야. 이제 넌 그만 이집트로 가야 해. 가엾게도 장님이 되어버린 왕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왕자님. 전 언제까지나 왕자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다음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동안 자기가 갔었던 여러 낯선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나일 강변에서 길게 줄지어 서서 부리로 금붕어를 잡아먹는 따오기의 이야기며 사막에서 살며 모르는 게 없고 이 세상만큼이나 나이가 든 스핑크스의 이야기 등을 해주었다. 또한 손에다 호박 따위 보석을 많이 지니고선 자신의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들의 이야기와 달의 산에 올라가 커다란 수정으로 제사를 올리는 흑단나무만큼이나 새까만 대왕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20명의 승려들이 벌꿀 과자를 먹이며 키우는 종려나무 속에서 잠을 자는 녹색뱀의 이야기와 크고 널따란 나뭇잎을 타고 드넓은 호수를 건너다니며 언제나 나비들과 전쟁을 벌이는 난쟁이 요정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작고 귀여운 제비야. 너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내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란다. 이 세상에서 슬픔만큼 크고 신비스러운 일은 없단다. 그러니 꼬마 제비야,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내가 본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제비는 이 큰 도시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었다. 제비는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부자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순간에 바로 그 문 앞에서 거지들이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두침침한 골목길로 날아가서 굶주리고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이 멍한 눈길로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아름다운 아치형의 다리 밑에는 어린 두 소년이 몸을 녹이려고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 너무 배고파. 소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경비 보는 사람이 소리치자 그 소년들은 거기서도 있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다. 내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만 있으면 자기들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 말이다. 제비는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을 한 조각씩 떼어냈다.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잿빛이 되고 말았다. 제비는 이렇게 떼어낸 순금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럴 때면 창백하기만 했던 아이들의 얼굴은 보기 좋은 장밋빛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거리로 나와 뛰어노는 것이었다. 야, 이제 우리도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엔 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차가운 추위가 닥쳤다. 거리는 마치 은으로 만든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정으로 만든 칼과도 같은
기다란 고드름이 집집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털로 만든 겉옷을 입고 다녔고 아이들은 주홍색 모자를 쓰고 얼음을 지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졌지만 가여운 작은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려 하질 않았다. 제비는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제비는 빵가게 주인이 보지 않을 때 가게 문 밖에서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고 조금이나마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날개를 자꾸만 파닥거리기도 하였다. 이제 아무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제비는 생각했다. 제비에게는 이제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는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왕자님, 이제 안녕. 제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왕자님의 손에다 작별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왕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꼬마 제비야, 드디어 내가 이집트로 떠날 마음이 생긴 게로구나. 잘된 일이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래 지냈어. 자, 내 입술에 키스해다오.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단다. 오, 왕자님. 제가 가려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랍니다. 전 죽음의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서로 형제 사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그만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왕자의 몸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납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소리였다. 그날은 정말 끔찍스러울 정도로 추운 날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도시의 시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일행이 돌로 만든 둥근 조각상 받침대 가까이 걸어왔을 때 시장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된 거지? 정말입니다. 흉하기가 이를 데 없군요. 시장의 말에 언제나 맞장구를 쳐대는 시의원들이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다. 칼자루에 박혀있던 루비는 떨어져 나갔고 에메랄드 눈알도 누군가 파내버렸어. 몸을 덮고 있던 순금마저 모조리 벗겨졌고 말이야. 이거야 원 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시장이 말하자 시의원들도 일제히 이건 거지나 다를 바 없다 하고 맞장구 치며 말했다. 그리고 조각상 발밑에 죽어있는 이 새는 또 뭐야? 시장이 계속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새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포고령을 내려야겠군. 그러자 시청의 서기는 이 말을 받아 적었다. 이리하여 결국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사람들에 의해 끌어내려지게 되었다. 행복한 왕자는 이제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대학의 미술 교수가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다. 시장은 조각상을 녹인 쇳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고 시회의를 소집했다. 물론 새로운 동상을 다시 세워야지요. 시장이 말했다. 그것으로 내 모습을 조각해 동상을 세우면 어떻겠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내 동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저마다 우기며 티격태격 해댔다. 이러다 싸움이 벌어졌고 그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주물 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쪼개진 납심장은 도대체가 아무리 해도 용광로 속에서 녹질 않으니 아무래도 이건 내다 버려야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다 내던져 버렸다. 저 도시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렸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다 바쳤다. 하느님이 말했다. 그대의 선택은 정녕 옳았다. 이 작은 새는 내 낙원에서 영원토록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양토록 할 것이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이 소설 속에서 왕자와 제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왕자는 금과 보석으로 단장하고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조각상으로서 스스로는 남을 도울 수 없는 가진 자, 즉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희생적인 인간을 상징하고 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왕자와 목숨마저 던지며 희생한 제비는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숭고한 희생의 의미와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말이 좀 슬프죠.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면의 소리에 충실했던 오스카 와일드는 위선적인 세상을 거부하면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반항으로서 대부분의 작품들 속에서 착한 결말보다는 어딘가 비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결말을 둠으로써 사회의 제도와 규율, 권위적인 교육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현실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